예, 김주성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지났는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번 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어제구나. 네,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일단 좀 살짝 문제가 되는 것이 여전히 미각 때문에 하고 좀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뭐 좀 아무튼 먹질 못해요. 그 다음에 약 부작용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의 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어제 같은 제가 현재 과를 세 개 과를 협진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류마티스 내과, 예, 처음 거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혈액종양과하고 내분비 내과 이렇게 세 개를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신경과까지 있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살짝 징조가 보여서 신경과 진료를 받다가 거기는 뭐 더 이상 안 가고 있는데 어제 금요일 날은 류마티스 내과 쪽이었어요. 근데 혈액 수치는 뭐 그런 대로 조금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러니까 뭐 빈혈이 일어나거나 혈소판 수치도 상당히 올라갔는데 아직은 이 견직이 잘 안 풀려가지고 여전히 걸을 때나 이럴 땐 좀 지방이 없이는 힘들고, 좀 먼 거리를 가면은 당뇨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냥 넉다운이에요. 예, 어제도 병원 갔다 와서 집에 오자마자 그냥 바로 쓰러져가지고, 예, 좀 자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고. 그래도 뭐 운동을 좀 해야죠. 그 과정에 그래도 잠을 잔다는 것은 그만큼 좀, 예, 저한테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리고 일단 기본이고 먹지를 못해서 자꾸 체중이 빠지니까 교수님도 좀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억지로 먹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한쪽으로는 정말 좀 의지력을 가지고, 예,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현재는 또 얼마 전에 또 김성민 대표님 아시잖아요. 예, 자유북한 방송에. 그분도 지금 암 때문에 정말 뭐 저보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예, 김성민 대표님하고도 인연이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몰랐는데 북에 있을 때부터 김성민 대표님도 아버님이 유명한 시인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김성민 대표님하고도 제가 작가 동맹 있을 때 만났던 그런 계기도 있어갖고, 예, 처음에 탈북을 해서 김성민 대표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계셨어요? 하니까 잊었다는 거죠, 자기도. 저보다는 좀 한두 살 위이신데, 해제단 그렇게 해서 지금 대표님 고생하신다는데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 저도 암인데 그랬더니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한번 가야지 그러면서, 야, 그러면 아니요, 뭐 괜찮아요 했는데 한번 와주신다고 하고, 뭐 서로 또 위안을 하는 암 환자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이런 소리를 해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예, 장보경 씨 결혼식이 10월 6일 날인가 되는데, 일단 뭐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괜히 제가 억지로라도 갔다가 분위기를 후려질까봐, 예,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뭐 어떤 분이 또 저를 보고 또 뭐라고 하셨다가 또 결혼식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고, 뭐 저도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한쪽으로는 또 뭐 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감히 또 거기에 또 어, 철면피하게 갈 수 있겠냐. 멀리서 그냥 응원하는 의미에서 뭐 정말 부족하지만, 예, 조금이라도 좀 축의금도 좀 보내드리고 하긴 했습니다. 문자도 보냈는데 답장은 없고요. 뭐 답장을 바란 것도 아니지만, 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행복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리고 참 아직은 이렇게
좀 손가락이 좀 타이핑을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한다는 거지. 예,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 후원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좀 인사를 따로 또 호명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최근 좋아하는 데는 뭐 정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정말 큰 돈이거든요. 예, 음, 그래서 뭐 열심히 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일부 좀 아직까지도 안 좋은 글들이 좀 올라오긴 하던데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예, 열심히 그냥 마이 페이스로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다음번에 이제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나 하는 거를 좀 꼼꼼히 좀 훑어보니까 제가 체육단에 입단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범대 간 때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 일단 뭐 제가 뭐 대단한 그 인생을 산 것도 아니지만 또뭐 어찌 보면 또 제일교포가 예, 북한에 가서 이런 일을 겪었다. 특히나 뭐 한마디 부디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시공지도원이라고 해서 그 체육단 내에서 건설을 담당했던 직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뭐 같이 뭔가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뭐 다른 분들이 무슨 일본에서 왔네, 뭐네, 뭐 아버지 어머니 일본에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 화제거리로 나오다 보니까 그분이 비튼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고생을 할 때 일본에 도망강 주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을 해서 아니 다 끌려가신 분이라고 왜 그러세요? 징용 진병으로 끌려가신 분이 많다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무슨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다 도망간 놈이 뭐 무슨 그 후손들이지 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상당히 상처받았던 일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그분이 또 어찌 보면 또 우리 남북 아니고 대립되다 보니까 뭐 그런 모순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북한분도 계셨죠. 뭐 결국은 뭐 이게 반남조선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참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뭐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경상남도 김해 사람이고 할머니는 양산 사람이고 네. 다 그랬다가 결국 일본에 끌려가셨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도 다 같이 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네, 그렇게 살다가 북한에서 그렇게 또 놀림을 당하고 뭐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해서 예, 뭐 그런 말씀 한마디 해보는 건데요. 하여튼 그때 당시 제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홀로석이죠. 예, 홀로석이라는데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하고 그게 연계가 잘 안 돼 있을 때라서 예, 정말 그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할까요? 상상을 초월하죠.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좀 어이가 없는데 갈아입을 내의가 없었다. 정말 믿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예, 뭐 큰아버지 집에 뭐 일단 제가 일본에서 그때 당시 가지고 왔던 옷가지들은 다 뭐 내가 뭐 가서 부쩍 컸으니까 많은 옷이 없잖아요. 예, 뭐 거의냐 뭐 그냥 버려야 되는 옷들이었는데 그래서 뭐 결국은 집에서 나와서 홀로서기에서 친구들 집에서 뭐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고 며칠 밤 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은 뭐 철저하게 뭐 식량 배급이라고 해서 식량 공급을 받고 그것만 먹고 사는 집이라 여유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네. 15일마다 배급을 주는데 그 배급을 해서 가족이 많은 집들은 그걸 미리 다 먹어버리면은 좀 근처에 가서 쌀을 구워요. 예. 구워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다음 15일 지나서 배급을 타면 그걸 갚고 그럼 또 모자라게 되면 또 굽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침에 그 집 어머니가 항상 보면은 자기 식구들 밥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점심밥까지 다 같이 해놓고 가요. 왜 그러냐면 점심에 북한은 그 우리처럼 이게 나가서 먹거나 뭐 사내 식당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무조건 점심도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오후에 출근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부뚜막이라고 해서 예, 아시잖아요. 그 연탄을 떼는 그 부엌에 있는 부뚜막. 아니면 그
온도래고 아래목. 예. 거기다가 밥그릇을 예를 들면은 뭐 아버지 있고 아침을 먹었으니까 점심 있고 그 다음에 딸내미 점심 있고 아들 점심 있고 밥을 애초에 퍼놔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 계량을 해가지고 그만한 두 끼 밥을 해서 아침은 잡숫고 그 다음에 또 한 끼분은 그렇게 밥으로 퍼놓고 식구가 네 식구면 네 그릇을 갖다가 아래목에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모포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놓고 보온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친구집에서 그렇게 자다 보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친구집에서 그 부모님들이 아침에 출근 다 한 다음에 친구하고 같이 또 집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친구 밥을 같이 나눠 먹고 한 그릇까지. 네. 그리고 저녁에 또 부모님들이 다 잠든 다음에 예, 또 친구하고 같이 또 그 집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또그 밑칸에서 예, 다른 방에서 또 자기도 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아 서럽대요 진짜. 뭐 그러다가 일본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그때는 다만 그 애니까 고작에 14, 15, 16살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린 나이에 좀 버텼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때는 북한이라는 게 뭐 거의 못 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뭐 동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속에서도 살다가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통보가 와요. 체육단에 가라 그래서 체육단에 그래서 갔던 건데 체육단에 가서도 뭐 일단 미래가 담보가 안 서잖아요. 뭐 체육이나 해가지고 북한에서 뭐가 될지 일단 저는 그때 당시 생각은 뭐냐면 오로지 평양에 다시 들어가고 싶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지방하고 평양이 격차가 심해가지고 평양은 그나마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평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범대학에서 네, 그때 당시 그 사범대학도 역시 우리처럼 대학생 그 대항 경기를 한단 말이죠. 예. 뭐 예를 들면 김일성 생일 때나 김정일 생일 때 백두산상 대회, 뭐 만경대상 대회, 그 다음에 9월 5일 날이 북한에 말하는 교육태제거든요. 예, 그래서 9월 5일상 체육경기대회, 전국 대학생 학생들 체육경기대회, 대학생 학생. 예, 그래서 사범대학에서도 그 체육 선수들에 대한 수요가 높았어요. 네. 근데 체육학부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서 올라온 체육학부 학생들만 가지고는 경기에서 승산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입학제도가 좀 특이해요. 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올라가서 진학을 한 학생들이 절대 다수지만 그것 말고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편입이 가능하고 또 입학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군에 갔다가 전역을 해가지고 돌아와서도 군부대 추천을 받고 앞으로 간부 후비로 키우기 위해서 사범대학에다 입학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범대학도 뭐 다른 대학도 같지만 보면 연륜차가 되게 심한 학급이 많아요. 고등학교를 고스란히 졸업해서 올라온 학생들은 뭐 그때 당시 19, 20인데 벌써 전역을 해가지고 뭐 30살, 거의 30살 다 된 그런 군인 출신 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고 막 이랬거든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이한 그런 입학제도 때문에 그 체육단에 그 차범대학교 체육 선생님이 체육과 선생님이 온 거예요. 와서 자기네 좀 선수를 좀 이렇게 며칠 좀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날 집은 거죠. 네. 그다음에 뭐 그 농구 선수도 하나 있고 육상 선수, 축구 선수 뭐 한 4, 5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은 북한식에서 말하는 그 특별 전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 때문에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따 됐다. 나는 생각을 했죠. 일단 대학에 가서 사범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 평양시에 있는 대학들의 각 대학마다 중앙대학은 체육단을 갖고 있었어요. 자체 체육단을. 네. 그래서 고개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사범대 가게 돼요. 자, 그때가 제가 간 것이 80년도, 81년도인가. 근데 원래 제 학년에는 80학번이에요. 네, 한국식으로 말하면. 근데 제가 입학을 한 거는 원래는 81학번에 입학을 하게 돼 있었는데, 다시 80학번에 같은 학급에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 입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 측에서는
한 살 아래로 자꾸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해라도 더 써먹겠다는 소리죠. 8일 학번으로 들어가라는 거 제가 끝까지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1년 차이 때문에 뭐 이게 특별히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또래 학급 그 학급에는 저하고 같은 중학교 다니던 애들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학급에 가고 싶다 뭐 해가지고 붙여서 결국은 했는데 웃긴 게 그 입학 시험을 치는데 특별 전형인데 그때 당시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선수들만 따로 모아놓고 체육관에서 끌고 온 4, 4명 교실에 앉혀놓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들어오셔요. 두 분이 시험관 선생님이지. 그 답안하고 시험지를 같이 주는 거. 거기다 옮겨 뺏겨 쓰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뺏겨 쓴 거예요. 그냥 답을 다. 형식이죠, 뭐 그냥. 그래서 그 써서 그 다음에 입학을 해서 원래는 사범대학이 5년제거든요. 예비학부 1년, 그 다음에 본과 4년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로. 그 예비학부라는 거는 이제처럼 특수한 케이스로 이렇게 입학을 한 제대군이라든가 사회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기초교육을 한 번 더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본과에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각 학부별로 예비학부가 다 있었어요. 예비학급이. 예비학부가. 그래서 저도 일단 예비학부에 원래 들어가라 했던 걸 싫다고 버텨서 그래서 본과 1학년에 우리 80학번 예, 거기로 들어가서 다시 옛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일단 뭐 체육단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부터는 떠어리 생활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뭐 기숙사라도 자기 살 곳이 있고 번거지가 있고 하는데 뭐 체육단에서는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잘 먹었어요. 예. 고기도 좀 자주 먹고 그리고 북한에도 그때 당시 그 버터를 생산을 했어요. 치즈도 있었어요. 우유떡이라고 해서. 예. 아마 탈북민들도 그거를 먹어본 사람이 체육에 있는 사람들은 있을 텐데 일반 주민이었던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유떡이라 해서 가만 보니까 치즈인데 뭐 얼마나 굳은지 근데 그나마 그래도 뭐 일단 맛은 있었어요. 어, 소금 찍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버터는 그냥 진짜 버터 비슷한데, 좀 우유 냄새가 좀 세다고 해야 되고, 누린내 있잖아요. 그 누린내가 좀 셌는데, 일단 체육단에서 그때 당시 밥을 주는 걸 보면, 물론 그 옥수수 밥이에요. 100미를 줄 때는 경기 전에 100미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옥수수 밥에다가 그 황탕 있잖아요. 황탕. 설탕인데 황탕. 버터 뜨거운 밥에다가 버터를 요만한 덩어리를 떨구고 거기에다가 설탕을 또 뿌려놓고 한 숟갈 정도. 그걸 밥을 줘요. 그 밥하고. 그 다음에 고기국. 뭐 돼지고기국은 자주 먹었고 그 다음에 메추리를 또 튀긴 메추리 프라이한 거. 그것도 많이 줬고 그 다음에 오리도 많이 줬어요. 닭은 그때 어찌 보면 그때 당시는 오리나 쪽에보다 닭이 더 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처럼 프라이드 치킨은 없었고 그렇게 먹어본 역사가 없는데 그때 그 제가 했던 해수 지역에는 그것도 오리 목장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리를 튀긴 거를 많이 먹었던 반마리 그런 것도 주고 해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던 시절이었는데 뭐 그 후에 뭐 엉망이 돼가지고 뭐 고난행군 행군을 겪고 나서 뭐하고 해서 뭐 북한의 체육 부문의 선수들이 어떻게 저걸 먹고 뛰나 뭐 이런 식으로 변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대학에 간 거죠. 가서 그냥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불이 없어요 제가. 네. 야, 그다음에 이불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불이, 그럼 결국 다른 친구 이불을 같이 이게 동침을 해서 덮고 자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뭐, 재산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일본의 아버님하고도 연기가 다 끊긴 상태라. 야, 그 다음에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대학생복, 그걸 사야 되죠. 북한 대학생복이 있잖아요. 교복이 따로. 근데 그때 당시 북한 돈으로 거기 70원인가 80원인데 거의 한 달 월급이었어요. 대학생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원래 무임무탁제라고 해서 그때 당시도 부모가 없거나 그런 친구들은 무료로 이렇게 교복을 공급을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있는데 저는 벌써 우리 큰아버지라는 분이 저를 자기 호적에다 올려버렸으니까 무임무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아버지한테 돈 보내라, 뭐 돈 보내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다시 제가 입었던 옷은 그 철도도 제복이라고 해서 그 북한은 군복처럼 입잖아요. 이 철도에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자기가 입던 철도복을 줘가지고 그걸 입고 다녔거든요. 예. 단벌 신자예요. 아무것도 없고. 예, 그러고 있다가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뭐하고 해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대학에 가서 난 거의 1년 동안은 철도복을 그냥 입고 있었거든요. 아, 참,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야, 그런 때도 있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랬다가 81년도 가을인가, 예, 80년대 대학에 아주, 뭐야, 가가지고, 82년도다. 2년도 가을에 일본에서 사촌 형이 오게 됩니다. 조선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북한을 방문을 한 거죠. 그때 대학 쪽으로 바로 연락이 온 거. 와서 사령에 가라. 거긴 왜 가냐. 너 일본에서 친척이 왔다. 깜짝 놀랐죠. 야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갔어요. 가는데 옷이 있어야죠. 뭐 그래도 좀 체연하게 좀 입고 가야 되잖아요. 일본에서 사촌 형이 오는데. 고모 사촌이었어요. 우리 고모의 둘째 아들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체육단에 갔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선배님들한테 가서 선배 좀 나 이거 이렇게 해서 가는데 옷 좀 빌려줘요. 이래가지고 옷을 빌려 입고 예. 뭐 심지어 구두도 없어가지고 구두도 빌려 신고 그렇게 하고 사리온에 갔죠. 가가지고 38여강이에요. 사리온시에 가면 아마 그 북한 쪽 방문하신 분들 가본 기억이 있으실런지 모르겠는데 사리온시내 38, 38도선이잖아요. 공사분계선이고 38에다가 38여관이라는 호텔이 있거든요. 예, 그게가 일단 그때 당시고 그 후에도 그렇고 일본에서 제일교포들이나 외국인들이 오면 판문점을 겨나가면서 예, 개성도 같이 견학을 하면서 오다가 중간에 그 호텔에 들어가서 휴식하면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고 평양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 그 큰아버지네 가족도 왔어. 와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뭐 일단은 뭐 이젠 독립을 했으니까 뭐 부디 고게 굳이 뭐 큰아버지한테 위탁을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있는데 뭐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죠. 예 근데 큰아버지가 그때 그런 말씀을 야야 니 일본에서 친척 누구 와도 있었던 일은 말하지 말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다 그렇잖아. 뭐 나도 뭐 너를 고생시키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잘 키우자고 해. 네, 알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뭐 차별이고 뭐이고 뭐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그다음에 사촌 형하고 반갑게 맞았는데 아 저는 그때 막 엄청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불과 76년도에 북한에 가가지고 한 5, 6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같이 뛰어놀던 저보다 3살 위 형이란 말이죠. 근데 이 큰아버지네 가족은 그 형을 몰라요. 이 형이 태어나 60년생인데 태어나자마자 북한에 갔으니까. 저는 뭐 이분들 전혀 몰랐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뭐 호텔 방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회를 하는데 일단 형 보자마자 형도 날 끌어안고 나도 끌어안고 막 그러고. 근데 그 순간에 그 형이 그때 다시 그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있잖아요. 이런 거 녹음기 그걸 손에 들고 있는데 이게 스위치를 탁 녹음 스위치를 누른 거 봤어요. 아차 이거 뭐야 이거 쪼가리가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호텔 방에 들어갔는데 그걸 계속 돌리는데 큰아버지네 가족들은 몰라요. 아는. 근데 뭐 역시 같이 뭐 다 만나고 나니까 뭐 저도 말할 틈을 안 주고 큰아버지 혼자서 자기는 바라지 않았는데 왜 이 어린 것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까지 고생시켰다는 둥이지 얘를 키우자면 돈이 필요하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싸우겠습니까? 뭐 일본에서 왔는데. 그냥 참았죠. 참고 있다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러 오세요. 그래서 단체로 식사를 하거든요. 예. 뭐 당연히 그건 당국이다 이렇게 차려주는 밥인데 호텔에서 주는 거니까 뭐가 나왔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나는 뭐
싱숭생숭 해가지고 뭐 한마디로 예 기분도 안 좋고 시큰 말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죠. 또 북한에 살아가자니 일본에서 계속 방조를 받아야 되니까 또 좋은 인상도 줘야 되고 자기가 고생한다는 거 자꾸 어필을 해야 뭐 돈을 보내주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도 계속 부양을 해 나가야 되고 예. 뭐 큰아버지는 아들 딸 다 합해서 4명 있었거든요. 아들 하나에다가 3명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사촌 형이 헐리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 야, 너 좀 오라고. 팔을 굴고 다짜고짜 화장실 굴고 들어가네. 어. 그게 뭐 호텔이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때 당시 일반 밖에 있는 북한 화장실이랑 뭐 어림도 없는데. 그 호텔은 그래서 화장실 그 개인 칸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딱 문걸고 한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뭐가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엄청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편지도 1년, 2년치 끊겼지. 소식이 없지.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여튼 난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지금 형님 나 이거 옷 다 빌려온 거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빌려온 옷이니까 팔소매도 짧지 바지도 꽁충하지 뭐 말이 아닌 거죠. 봄에도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예,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찾던 그때 당시 디지털 손목시계 숫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카시오인가 뭔가 그런 거였는데 그걸 보서 너 시계 있냐? 이거 시계 없다고 그걸 딱 채워주고 예, 그 다음에 그때 그 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아버지 보내는 거다 보니까 뭐 어찌 될지 모른다 해서 그때 당시 한 5만 엔 정도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이거 자기 어머니가 또 따라 보낸다 해서 또 5만 엔을 보내주시고 근데 난생 처음 줘보는 대금이에요, 저한테. 예,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이 돈 줘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 만엔의 가치라는 게 어마무시했어요, 북한에서. 예. 아마 그때 그 가지고 써보지 못한 이상은 모르죠. 어. 그러니까 일단 가치라는 걸 매길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그렇지만 장마당이라는 것이 생겨서 후에 그 고난행군 들어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엔 그랬지만 경제 감각이 북한 사람들은 상품을 샀을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TV를 샀어요, 집에. 아니면 자전거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에 샀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쌀 몇 킬로야? 몇 킬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특징이었어요. 예. 아마 뭐 다른 분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모든 것이 기준이 쌀로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어. 근데 1kg 얼마냐? 그때는 뭐 장마당이 아니라 농민시장이었잖아요. 80년대는. 네. 그 농민시장에서 일자가 붙는 날에 농민들이 도시로 올라와서 자기가 생산한 그런 농토산물이라든가 가축들, 네, 그 다음에 계란, 뭐 이런 거. 그런 걸 그냥 그 쌀이로 엮은 빗자루나, 예, 멍석, 뭐 여러 가지 조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파는 데가 농민시장. 거기 후에 권한행군 때는 예, 암시장으로 변하고 장마당으로 변했던 겁니다. 하도 그래야지 그때 돈을 받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그 만엔의 가치라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일단 만엔을 쓸 수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일반 주민들 안 통해. 뭐 이런 뭐 상점에 가서도 그 외화를 취급을 안 한 때란 말이죠. 일반 개인들이 또 외화를 가질 수가 없는 때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만엔을 갖다가 무역은행에 갑니다. 예. 무역은행에 가서 그거를 줘요. 입금을 시키면은 무역은행에서 이런 수첩을 하나 발급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그때 당시 북한의 공식 환율이죠. 만엔에 아마 그때 얼마였던지 기억이 잘 안 나. 80원인가 아마 90원인가 아마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북한의 80원의 내화 가치하고는 또 달라요. 외화로 바꾼 내화 가치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도소재지에는 외화 상점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 일반인이 또 못 들어가요. 외화를 소지한 사람만이 들어가니까 저처럼 이렇게 북송교포에도 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출입을 했던 거예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 네, 뭐 일본제 무슨 뭐 불구대천의 원수다 뭐 어쨌다 해서 일본제 상품부터 시작해서 중국고 베트남 거도 건바나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건포도도 팔고요. 베트남제도 있고 싱가포르 제품도 많아요. 대만 거도 많았어요. 대만 물엿 같은 거.
중국 제품도 일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천조각질을 뭐 그때만 해도 그 북한이 그 옷을 맞춰 입는다 하게 되면 개인들이 더 양복 좀에다 천을 갖다 줘가지고 그 예, 그다 이거 재가지고 사이즈 재가지고 그다음에 옷을 만들고 계셨잖아요. 그 양복 천도 팔고 막 이런 거예요. 일단 거기 가서 자기가 쓸 만큼 쓰게 되면 그 수첩에서 얼만큼 썼다고 제하고 그다음에 도장을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사촌 형을 만나서 돈을 받게 돼가지고 야 정말 뭐 구사일생이라고 할까요? 예. 그냥 뭐 특별히 쓸 것도 없잖아요. 뭐 배고프면 그다음에 그 가서 외화상점에 가서 과자나 사 먹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걸 북한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예. 그때만 해도 그 식당들에서는 먹었어요. 고깃국 한 그릇에 그때 당시 북한 돈으로 막 2원, 3원 할 때거든요. 2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뭐 강낭떡이라든가 잎살떡, 떡집에서 떡도 팔 텐데 한 그릇에 뭐 이런 그릇 절편 같은 거, 뭐 요만한 건데 그거 한 3개, 4개 해가지고 또 2원 하고 그다음에 뭐 옥수수 국수, 예, 뭐 한 그릇에 그것도 뭐 1원 50전, 2원 하고 뭐 이런 때, 예. 일단 뭐 북한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그거를 결국 무역은행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당시 북한 돈으로 만원에 80원을 줬어요. 어. 한 달 월급이 80원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0원이 큰 돈이었어. 근데 그때 뭐 북한에서는 그저 개도 막 먹을 때잖아요. 몽몽이. 한 마리 몽몽이 한 마리가 뭐 200원, 300원 할 테고 양이 좀 크잖아요. 양하고 염소가 400원, 어떤 건 500원. 그래서 우리 체육단에 있을 때 친구들끼리가 한 달 그 체육단도 일단은 뭐 그 선수가 아니라 일단 노동자이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거든요. 한 달에 뭐 한 7, 80원씩 탔어요. 뭐 체육인 급수에 따라서 뭐 어떤 저 선수들은 100원 타고 120원, 130원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우리 한 네댓 명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한 달 월급 가지고 이제 쓸 데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네댓 명이 모아가지고 한 다섯 명 모아도 5, 8에 40, 400원이잖아요. 양 하나 사가지고 농민시장 가서 양 하나 사가지고 그걸 그 일단은 그 어떤 계기날 일요일이라든가 예, 명절 전에 그걸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서 아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양을 도살을 해요. 예, 정말 순하더라고 양은 자기 멱을 따는데도 찍소리 안 해요. 소리 한 번 안 지르더라고. 예.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껍데기 다 뺏기고 뭐 해서 그 다음에 그걸로 불고기를 해 먹고 예. 뭐 탄채라고 해서 이렇게 석탄을 친 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불고기 판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밑에서 장작불 피워서 양고기 이렇게 양념을 쭉 해서 뭐 이런 때였거든요. 그 시절이 참 보면. 한국 대학 생활에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예, 사촌 형님 만나서 돈을 받고 예. 그러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 뭐 진료소 선생님도 알게 되면서 이거에도 좀 생기고 네. 그래서 조금씩 보면 대학 생활이 윤택해지기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뭐 거의 다 체육학부 선수였기 때문에 뭐 북한도 그런 게 있어요. 뭐 거의 공부 수업을 빠지는 날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4월 15일 맞으면서 이번에 전국 대회가 있다. 그럼 경기 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겨울 방학이고 뭐고 상관없이 동기 훈련을 떠납니다. 예. 각 지역에. 가서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막 투숙을 하면서 네. 거기서 뭐 훈련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경기도 가고 막 하니까 수업을 참가하는 것보다 경기 때문에 뛰는 날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나마 저는 그래도 좀 뭐 학구열이 있었다고 할까요? 뭐 체육도 체육대로 뭐 네, 계속 주장 자리를 하긴 했었어요. 예. 뭐 그나마 그래도 사범대학에서는 제 그때 키가 180 정도거든요. 지금 183인데 그 후에 조금 컸는데 그래서 그 정도 신장을 가진 선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나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그저 경기를 하면서 사범대학에서 제가 다녔던 것이 해주 제2 사범대학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뭐 다 밝혀요. 뭐 이제 귀찮아요. 뭐 어디 감축이 있고 예, 우리 뭐
김대 졸업하지 않는데 김대 졸업했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닌 거고. 네. 그래서 그 사범대학 부분에서는 일단 체육 경기도 대학생은 교정별로 해요. 네. 그러니까 기술대학은 따로, 사범대, 교원대학은 또 따로 이렇게 분류를 가르거든요. 왜냐면 수준적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웃긴 게 예자처럼 그런 특수한 그런 입학 제도 때문에 기술대학들, 특히 중앙대학이 김일성 종합대학부터 김책공업종합대학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런 뭐 일종의 뭐 비교해서 안 되지만 브랜드를 가진 대학들은 체육 경기에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특히나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거 뭐 김일성의 뭐 이름을 거기다 달았다 어쨌다 해가지고 무조건 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가종합팀 있잖아요. 배구라고 하면. 예. 국가종합팀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현역생활을 또 못한다 하는 임박에 그 팀을 4명이고 5명이고 다 끌어와요. 근데 그들도 같이 뭐 일단 체육선수로 거의 그 인퇴할 때까지 예 은퇴할 때까지 그냥 했잖아요. 이제 뭐 나이가 제한이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 할 때 그거 끝난 다음에 그냥 뭐 없어요. 노동자 할 수밖에 없어. 학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에 편입을 하게 되면 또 독이죠. 더구나 김성종합대학을 졸업했다면 뭐 여러 가지 계급적으로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 용화대학, 유명한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 선수들은 거의 다 국가종합팀 선수들인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뭐 신장도 뭐 190 되는 곳도 있고, 예. 거기 우리 같은 그냥 뭐 지방에 천학교, 천대학에 그 사범대하고 경기해봤자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삼척동자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정별로 해서 그나마 사범대 사교대라고 하는데 사범대학 교원대학 중에서는 우리 해수이 사범대 제가 다니는 학교가 계속 2위를 해서 만년 2위. 예. 셌죠 그만하면. 예. 뭐 다른데 신의주 사범대도 세고 항원도 세고 다 셌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겼거든요. 이기고 있는데 1등은 늘 따놓은 단상이에요. 어디냐? 김영직 사범대학이라고 해서 평양에 있는 사범대학. 그래도 뭐 자랑스럽죠. 계속 2등을 했으니까. 죽으라고 김영직 사범대학 못 이겨요. 예. 못 이겼는데 일단 그때 당시 저도 뭐 어찌하면 또 뭐 그 북한에서 살 때 북한식으로 해석을 할 때 좀 새별처럼 뜰 뻔했죠. 왜냐면 그 대학식 그 대학 그 경기를 할 때 계속 김영직 사범대학하고 이렇게 결승을 다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직 사범대학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들은 체육단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예. 뭐 거의 공부도 하지만 그건 체육단이에요. 선수단이에요. 예. 하여튼 그래갖고 그 김영직 사범대학에도 선수단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평양은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소환장, 국가적인 소환장이나 이런 것이 없이는 파경장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에서 발급을 한 게 없으면 평양에 거주를 못 하잖아요. 체육이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은 예외로 그런 것이 잘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 우리 그 지도교사를 하시던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냐. 야, 너 잘하면 김영직 사범대학 가겠더라. 그래서 졸업한다며? 그러니까, 그 뭘로 가요? 야, 꼬개코 무슨 보조지도원 같은 걸로 해서 보조교사로 해서 너 그 경기 때마다 쓰겠다고 하더라. 아 진짜요?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이 평양 갈 수 있겠네요 생각을 했는데 그만해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기간에 결혼을 하는 동안 예, 결국 못 갔죠. 그러니까 평양 가는 것도 독신하고 가족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평양 가게 되면 주거지는 별도로 해결을 해야 되고 국가적인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그 시절에 평양. 예. 그러니까 뭐 이걸 뭐 돈으로 사고 팔고는 못하는 시절이라 그때. 하여튼 그래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 이제 거주하기가 힘들어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못 갔던 예.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대학교 4년 동안 그때만 해도 북한은 캠퍼스 내 균열이 엄청 셌거든요. 예. 여대생하고 같은 동양 고향이라서 조그만 때부터 잘 아는 사이라 해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마주쳐서 뭐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청년동맹 예, 쪽으로 통보가 들어와가지고 예, 썩고 병든 자본주의 풍조에 뭐 물들었대네 어쨌대네 해가지고
대학생 대논쟁이라고 뭐냐면 전교생이 다 모여서 앞에 서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상투쟁이라고 해서 북한 하산생활청화처럼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개 망신을 당하는 적도 있고 막 그럴 때거든요. 뭐 어림도 없어요. 그래도 뭐 밤만 되면 그 대학 교내에 그 나무를 심은 이런 그 숲속 같은 데도 있고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구석구석 운동장 구석이라든가 보면 쌍쌍이 앉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대학 경비 자체도 우리처럼 전문 경비업체나 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대학생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서잖아요. 학부별로 순번이 돌아가요. 예. 이번 주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체육학부. 그러면 주 야간 경비를 다 서거든요. 그때는 주간에 경비 서는 친구들도 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위병근무라고 해서 예, 그때는 군복 같은 걸 다 입혀가지고 그 다음엔 정문, 후문 각 곳에 써야 될 만한 데는 보초를 서는 거예요. 예. 야간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 야간에 우리 체육학부 때뭐 경비 소하게 되면 뭐 여기서 쏘건쏘건 저기서 쏘건쏘건 하는 원래는 그걸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어. 저녁 점검을 하고 점호라고 하죠. 점호 끝난 다음에는 들어가서 자라. 근데 안 자요. 그러니까 뭐 못돼 먹은 놈도 자꾸 단속을 하죠. 예. 근데 뭐 우리는 뭐 체육학부는 뭐 너그러운 편이라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뭐 귀찮은 거 아니야 냅두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학 생활은 나름대로 그래도 뭐 노안에는 뭐 의미 있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뭐 공부하는데 좀 또 철학이 또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그게 또 대학분 고등교육 과정에 또 과목이라는 게 철학도 있는데 제가 8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래서 일반 철학 과목이었어요. 네, 그때는 뭐 형이상학부터 시작해서 일제 유물론, 그 다음에 관념론, 뭐 일제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다 그때 체계적으로 다 배워지거든요. 철학의 흐름이랑 뭐 역사에 대한 거를.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주체 철학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 김정일이가 쓴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는 거 이거부터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일성주의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주체 철학으로 바뀐 거예요. 하다못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 뭐 주체 사상의 진수랑 뭐 이거 김일성주의 기본의 기초를 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혁명적 세계관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건 좀 어려운 말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논리적으로 막 김정일이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김정일이가 썼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게 숨이 아니잖아요. 예. 막 이게 체계가 돼가지고 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고 정치경제학이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사회주의 편이 아니라 자본주의 편. 웃긴 게 먼저 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 편을 먼저 빼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편을 빼가지거든요. 네. 저거 원래 거꾸로 하게 되면 자본주의 경제학이 정치경제도 자본주의 편이 더 재밌단 말이죠. 먼저 자본주의 경제학을 비판적으로 먼저 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비교하는데 그게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비교해도 들어봐도 자본주의 경제학이 좀 논리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사회주의 계획 경제 관리 체계라는 것이 일단理論상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 실제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체제 자체하고 그라고 너무나도 현실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약간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도 뭐 나름 공부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서 자격을 따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곧 대학 교사로 가게 되는데 단지 그때 졸업을 할 때 아시다시피 북한은 배치지를 국가가 정해줍니다. 국가라고 말하기보다 노동당이 정해지잖아요. 예. 노동당의 행정 간부과라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갔다가 그 졸업생들에 대해서 너는 어디가 너는 어디가 이렇게 해서 다 개개인별로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원칙은 원래 또 그것도 계급적인 노선이 있어가지고 농촌 세대 다시 말해서 농장에서 자란 세대는 농장에 무조건 가야 되고 노동자 세대,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살던 지역에 가서 교원을 해라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범대학하고 교원대학의 의외로 농장 세대하고 농장 세대하고 그다음에 저처럼 북송교포 그리고 남조선 출신 자녀들이 많은 원인이 그런 데 있거든요. 네. 일단 갑자기 꺼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대학이라는 것이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서 자기 계급적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농장 세대 같은 거는 무조건 대대를 이으면서 다시 농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사범대를 졸업을 해서 교원 자격을 따게 되면 농장에 설사 가더라도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농장원은 아니잖아요. 농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예, 그러다 여자들인 경우는 시집을 가게 되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도시 사람이 대체 농촌에서 그 와이프를 얻어가는 일이 작았어요. 그때는 해도. 예, 다 도시에서 얻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좀 힘들어. 근데 사범대 졸업해서 농장 자녀도 여차하면은 도시에 배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시에서 소시 세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급을 바꿀 수 있다면, 다시 도시에 와서, 예, 노동계급으로 살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 것 때문에 특히나 사범대, 사교대에 남조선 출신, 이제 말이 맞다나? 네, 근데 북송교포. 북송교포도 그건 남조선 출신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그럼 농장 세대가 많았다는 거죠. 네,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기, 예,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음번 또 이어가도록 하고.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네, 뭐 이 시절이어서 전 뭐 아직까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겁이 나요. 네. 음, 좀 이겨내기가 힘들겠다, 뭐 이런 좀 낙심을 하기도 할 때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이대로 좀 지탱을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하여튼 엊그제 병원에 갔다가 너무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못 먹는 거죠. 예, 뭐 벌써 냄새만 맡아도 막 메스껍고, 예, 뭐 특유죠. 뭐 어찌할 수 없는데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다가 그 해화동에 그 한촌 설렁탕 집이라고 그 해화역이 있는데, 거기 예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살짝 공복감보다도 이거 먹어야지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 4일을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내가 갔는데 아무래도 밖에 나서 좀 걸었더니 막 식은땀이 나고 좀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갈 때 한번 거기서, 예전에 한번 거기서 비빔면을 먹었대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서 거기에 한번 갔었어요. 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절 메뉴라고 해서 냉면 안 하는 거예요. 비빔면. 그냥 나오기가 뻘쭘해서 어떡할까 하다가 앉았다가 그냥 곰탕 주세요. 그래가지고 곰탕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했더니, 거기는 밥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국밥처럼 애초에 밥을 거기다 넣고 곰탕을 이렇게 드려요.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입 입에 넣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남기지 않고 조금 남긴 했는데 다 먹었어요. 섭취했더니 와, 지금까지 못 느꼈던 포만감. 예,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정말 좀 숙면을 취했던 것 같은 그런. 예, 그래서 조금 좀 더 힘도 생겼다. 이런 경험도 해보니까 좀 더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네, 하고 있고. 참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예, 저한테는 참 좋은 일이고요. 음,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마 아셨던 부분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는 그랬구나. 뭐 과거형이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로 끝내고 다시, 최대 목표는 일주일에 2편씩은 올리는 걸 목표로 삼고,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1편씩은 무조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도 자꾸 이렇게 영상을 남겨놔야, 예, 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탐의하실지 모르지만 남겨놔야 만약 경우 생각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게 되면 후회라도, 예, 도연이도 볼 수 있고. 지금은 안 보거든요. 예, 한번 걔는 예전에 그 댓글 때문에 한번 상처를 받아놔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안 보고 저도 보지 말라고, 또 뭐 특히나 우리 예, 원래 살았던 원주가, 예, 와이프가 또 그 당시에
절대 못 보게 했고 너무나도 그냥 악플에 시달린 때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지나간 일이지만 아무튼 제 자업자득이고 재산 말씀드리지만 제 잘못이었고요. 뭐 좀 어떤 댓글에 자꾸 또 아직도 북한에 가라 일본에 가라 뭐 이런 댓글도 계시던데 어디 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차라리 여기서 끝까지 뭐 어떤 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용서해줄 때까지 잘못을 빌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해서 풀린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더 욕심도 없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제삼 또 이런 이야기 돌아가서 죄송하고요. 네, 이제 두 분 다시 이야기를 안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럼 또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네, 김지성이었습니다. 사랑해줘서 감사하고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에 조금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